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 완전 생초보의 주식 투자 입문기. 강병욱 지음 한빛피즈에서 펴낸 책입니다. 개정판에 붙여. 어려울 때일수록 적은 돈을 잘 굴려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열렸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변화도 컸는데요. 교역 부진과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작스러운 변화에 잘 대처한 기업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은 생존 방법을 찾아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맞닥뜨린 코로나19는 미중 무역 갈등과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힘겨워하던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며 모두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제로 금리의 일상화, 소득의 양극화, 소비 부진, 교역 부진이 심화되었고 개인은 스스로 대안 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통한 자산 불리기에 나서며 주식 투자 입문자들이 대폭 증가하는 동학 개미운동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한 초보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수익 종목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살펴보자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시점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렸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가 경제적으로 장기 부진의 늪에 빠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국가와 많은 기업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비대면 근무 환경을 정착시키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망고불변의 진리는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와 산업, 그리고 기업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기업 가치가 우수한 주식을 골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동반자가 바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은 2010년에 출간된 이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식시장의 제도는 물론이고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거듭해서 바뀌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대세가 된 모바일 투자법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개정판 역시 초판을 출간할 때 지녔던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이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내딛는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자 절치부심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의 길잡이를 해주는 좋은 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경영학 박사 강병욱. 투자 원칙 새기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제 뉴스 10가지. 새로운 절세 상품에 대한 기사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목표로 하고 관련 상품으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죠. 특히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보다는 현재의 보다 확실하고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절세 상품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절세 상품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우대를 해주는 상품, 그리고 소득공제 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실질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섣불리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우선 절세 상품을 자신의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수가 많이 거치면 절세 상품이 많이 나오고 세수가 부족해지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절세 상품을 줄이게 됩니다. 즉, 매년 고정된 상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들 절세 상품에 대한 기사는 반드시 챙기고 여유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절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외 경제 지표에 대한 기사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주가는 경제의 거울이고 또 경기보다 선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경제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관련 지표, 소비 관련 지표, 물가 관련 지표, 금융 관련 지표 등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을 신문 기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면 경기의 변곡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퍼는 경제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경제정책의 명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을 정도로 하모니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문에서 발표되는 각종 지표 역시 악보와 같이 화음이 맞는 경우와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경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지 묶이는지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때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운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합니다. 통화량의 조절 권한은 결국 중앙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금리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시중의 자금 사정이 넉넉해서 주식 투자 자금이 풀리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시중의 자금 사정이 빡빡해져 주식 투자 자금이 고갈되고 기업들이 재무적인 공경에 빠질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통화 정책에 있습니다. 시중 자금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을 떠돌아다니는 돈을 부동자금이라 합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단기 부동자금은 88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대에서 투자자 예탁금이 약 25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900조 원에 가까운 부동자금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자금의 특징은 휘발성이 매우 강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시장으로 이 돈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타납니다.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들은 돈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매우 민첩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금의 움직임에 대한 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만약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인다면 건설 관련 주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금이나 석유와 같은 실물 자산으로 움직인다면 상품 관련주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흐름은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국제 자본의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돈의 움직임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된 소규모 경제에 국제 자본의 유출입은 경제에 심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자본은 금리가 높고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통화 강세국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헤지펀드를 필두로 하는 국제 자본은 해당 국가의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 자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또는 미국에서 싼 자금으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더와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을 증대시켜 자산 가격을 부풀게 하는 등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도 국제 자본시장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규모 경제에 외국 자본이 밀려 들어왔다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 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외환위기를 통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국내의 자본 이동과 함께 국제 자본의 움직임도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발표하는 정책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일본과 외환위기 당시 동아시아 국가은행들이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해 도산한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들의 정책은 국가의 신용도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환율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국제화된 시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환율은 각국 통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이는 국제무역시장에서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즉 환율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감소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즉 환율이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환율의 상승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 보았듯이 기업들이 환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파생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환율의 변화가 기업의 실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환율의 동향과 그 예상을 담은 기사를 놓칠 수는 없죠.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는 일반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발맞춰 어느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산업 구조 정책이라 하죠. 정책적으로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산업 구조를 설정해 놓고 그러한 구조에 맞춰 기업들이 조정해 줄 것을 유인하기도 하고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잘 되는 산업과 빛을 잃어버리는 산업이 생기게 됩니다. 잘 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빛을 잃어가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산업정책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스스로 재정 투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은 안전한 사업입니다. 자금 결제가 늦어지는 법이 없으며 중도에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도 드물죠. 이 때문에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들이 어디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기사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산업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경우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의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개인 간의 연락수단으로 삐삐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휴대폰 기술이 점점 진보하며 통신 산업의 틀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업의 성장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해수공업, 건설업, 중화학공업, 조선업, 자동차 산업,
통신업, IT 산업 등으로 성장이 나타났죠. 앞으로는 녹색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는 헬스케어 산업들은 여전히 촉망받는 산업입니다. 이렇듯 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 주식시장과 더불어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대처 관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즉 경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이 풀리면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서 부동산과 주가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반대로 개인 신용이 위축되면 시중에 자금이 회수되어 부동산과 주가가 동시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 시황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신용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제한 구역이나 신도시 개발 등을 하는 경우 천문학적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금들이 시중의 부동자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 건축이 잘 되고 있는지, 토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건설주 투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특정 유행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관련 산업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박스 기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신문은 대략 3가지 정도의 기사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실 보도를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기사로 사건 사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됩니다. 둘째, 그 언론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설로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논평을 실쳐. 앞의 두 기사는 취재 기사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셋째, 박스 기사는 다릅니다. 취재 기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피력할 수 있는 기사가 바로 박스 기사입니다. 기자 수첩, 취재 여록 등의 이름을 달면서 나오는 박스 기사는 매우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 일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일면을 박스 기사를 통해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짧은 기간 안에 헤드라인 기사로 탈바꿈해서 나오는 기사들도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박스 기사는 기사들의 속내를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박스 기사를 모아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원칙 세우기.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원칙 10가지. 10년 이상 꾸준한 배당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찾으세요. 배당은 수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업이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불황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기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는 저평가된 주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주력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PER이 합리적인 수준의 기업을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기업에는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매출 비중이 크지 않는 종목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팔려나가는 제품이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이라면 이는 회사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때 기업의 PER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이는 분명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출로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인해 예상 순이익을 이용한 PER이 많이 낮아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주식을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사양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내는 기업을 찾기는 힘들겠죠. 만약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만들어 환골탈태하는 기업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기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부도가 나서는 안 되므로 유동비율 등을 통해 재무적인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 회사로부터 분리 독립한 기업을 주목하세요. 기업이 인적, 물적 분할을 통해 모 기업으로부터 자회사나 사업부를 분리 독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새롭게 독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그러나 모 기업은 자회사 내지는 사업부가 분리된 이후 영업적으로나 재무적으로 공경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은 건실한 재무구조, 경영진의 창의적인 경영 추진 등과 맞물려 매우 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종목을 선택하세요. 잉여 현금 흐름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 현금 흐름에서 비유동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자본적 지출을 뺀 나머지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 생산성 있는 새로운 투자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도 하지 않고 생산성 있는 새로운 투자도 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M&A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종목은 이래저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승하는 물가를 자유롭게 제품 가격에 이전시키는 기업을 찾으세요. 물가 상승은 기업의 제품 원가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소비자들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소비자들로부터 가격 저항을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히 기업의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바로 알짜 기업입니다. 일곱 번째, 경제적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기업을 찾으세요. 경제적 부가가치란 기업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자본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만약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 이런 기업은 언제든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ROE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기업을 매수하세요. ROE가 높다는 것은 결국 주주자본에 대해 꾸준히 높은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ROE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PBR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저평가된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채를 줄이는 기업을 매수하세요. 경영자들은 가끔 주주의 이익과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주주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경영자는 부채를 통해 레버리지를 높여 많은 돈을 벌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좋습니다. 부채를 쓰다가 망해버려도 다른 회사에 가서 또 경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영자가 수익이 나는 대로 부채를 상환하는 곳에 쓴다면 이는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고 주주와 경영자 간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는 분명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열 번째, 숨겨진 자산이 있는 기업을 고르세요. 최근에는 기업 공시가 잘 되어 있지만 신기술이나 특허권과 같은 숨겨진 자산 가치를 보유한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원칙 세우기. 주식 매수 시점을 결정하는 원칙 10가지. 첫 번째, 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식의 매수 시점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 하락에 지친 일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나간 상태에서 전문 투자자들이 서서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멈추면 더욱 분명한 매수 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주가가 중요한 전환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 주가의 움직임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중요한 전환선을 돌파한다든가 새 고가를 경신하는 경우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10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해도 됩니다. 세 번째, 큰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 주가는 정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보 중 호재가 나오면 상승하고 악재가 나오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주가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 내부에서 그 악재를 상쇄할 만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낸 주가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주당순 자산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경우. 주당순 자산은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주주들이 받아갈 수 있는 잔여 재산입니다.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가는 주당순 자산과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당순 자산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고 주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포함된 것이므로 둘 사이에는 분명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주당순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가 예정된 기업이 아니라면 그런 주식은 매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분기 순이익과 당기 순이익, 매출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최근에는 기업 공시가 강화되어 분기별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분기 단위로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을 파악하여 분기 순이익이 급증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기 순이익은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으므로 연간 순이익의 증가율도 함께 좋아지면서 실제로 기업의 영업이 호전되는 사인인 매출액 증가까지 가미된다면 이런 주식은 매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간 보유 비중이 낮은데 처음으로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도 가격이므로 결국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보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애널리스트가 처음으로 분석 보고서를 쓰는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분석 보고서가 나온 기업은 수급상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이는 확실한 매수 종목이 됩니다. 일곱 번째, 회사의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 자기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회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회사에 남들이 모르는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은 주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법 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유통 주식 수를 줄여줌으로써 주당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사주 매입은 특수한 배당의 형태가 되어 주가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아홉 번째, 경쟁 회사와의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우. 기업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경쟁은 많은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승자가 된다면 승자 독식 현상에 의해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영회사를 이기면
프리미엄으로 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오랜 시간 시장에서 무시된 기업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기업은 자연히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로 상당 기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무시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주식의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난다는 것은 조만간 시장의 무대 한복판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시된 기업 효과입니다. 한번 무시됐던 기업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동안 무시되었던 기업 가치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